여러분, 10대 기업도 위험하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기아, 포스코 인터내셔널, LG디스플레이, LG전자, 현대모비스, S오일, 삼성물산 쟁쟁한 기업들이죠. 이 10대 기업들도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지표부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지표 보세요. 3분기입니다. 주요 대기업 평균 유동 비율입니다. 이 주요 대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10대 기업을 말하는 거고요. 이 유동 비율, 평균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에요. 유동이니까, 그죠?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그것도 빨리 할 수 있는 비율, 이것이 얼마냐예요. 쉽게 말하면 유동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곳간이 튼튼하자는 거잖아. 돈 동원력, 자금 동원력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127.5%예요. 많이 높아 보이죠? 100%가 넘으니까 당연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127.5%라는 수치는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으로 높은 것이 아니라 역대급으로 낮습니다. 왜 낮느냐?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똑같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125.5%였습니다. 125.5%. 2009년에 132.1%보다는 낮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2011년 119.8%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대 기업이 쉽게 말하면 자금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그 비율이 127.5%니까 금융위기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잘 나갈 때는 말입니다. 2016년 보세요. 182.9%입니다. 그리고 2019년 보세요. 188.3%예요. 그러던 것이 내리막을 찍기 시작합니다. 2020년에 162.4%, 2021년에는 146.0%, 그리고 올해는 127.5%까지 꼬꾸라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실히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은요, 단기 채무가 돌아오면 이것을 갚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단기 채무가 바로 돌아오지는 않겠죠. 그러나 상황상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말입니다. 대기업은 금융위기 수준의 위기에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어째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 전문가들 중에는 아니,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공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표로 봤을 때는 금융위기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 이것은 어찌하면 말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위기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의 지표를 더 볼까요? 부채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 부채 비율도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2008년에 부채 비율이 73.9%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지수값이 클수록 말입니다.
재무 건전성은 낮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채 비율이 2008년에 73.9%였어요. 높았지요. 예, 2009년에는 66.7%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9년에 34.9%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았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는 42%까지 올라가고요. 2022년에는 51.2%까지 올라가는 수준이니까 계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상승세. 이것은요 결코 좋은 수치가 아닙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이대로 가잖아요. 내년 상반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 상반기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출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액수는 늘어나서 규모 면에서는 좋아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실체 내면을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상반기에는 이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기업의 활동지수도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부채 비율이나 이게 유동 비율이나 이것은요 기업의 어떤 큰 규모 거시적으로 지금 기업이 어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면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표들은요 내부 기업이 어떻게 활력이 넘치느냐 보는 지표를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활력 지표를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총 자산 회전율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지수값이 크면 클수록 활동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산이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자산이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게 심각합니다. 2008년에 0.98이었던 총자산 회전율이 2009년에는 0.86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내리 떨어졌습니다. 뭐 대기업 적폐물이 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2019년에 0.57까지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요 0.54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조금 회복했다고 하지만 0.66입니다. 0.66이라는 숫자는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지금이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자산 회전율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투자도 안 되고 회수도 그만큼 안 된다는 뜻이에요. 투자가 되고 회수가 돼야지 기업은 이게 팡팡 활력 있게 돌아가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업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고요. 또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이것도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수값이 크면 클수록 기업의 활동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재고자산 회전율이니까 재고자산이 빨리 나가고 또 빨리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회전이 빨라지는 거 결국 재고가 빨리빨리 소진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좋으면 좋을수록 훨씬 좋아지는 건데 2008년에 10.9였습니다. 뭐 창구가 10번 11번 정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소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에 10.1이었잖아요. 이게 2022년에는요 9.3으로 떨어졌습니다. 9.3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가 덜 하는 거죠. 지금은 재고가 넘칩니다. 재고가 넘칩니다. 삼성만 넘치는 게 아니라 다 넘칩니다. 다. 어느 기업 할 것 없이 재고가 지금 장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실제 말입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재고 자산이 57조 원이나 됩니다. 작년에 41조에 비하면 16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반도체 재고는 26조 원어치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 보면 60% 급증한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채 비율로 따지면 LG 디스플레이는 18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은 말 안 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LG 디스플레이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때 잘 나갈 때는요 재고 회전율이 보시는 것처럼 13.2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대기업 적폐몰이를 시작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2019년에 8.7이에요. 최하까지 내려갔습니다.
2020년엔 9.3이었고요. 2021년에 10.1까지 올라가더니 다시 9.3으로 폭락하는 그런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대기업 10대 대기업이 진짜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매출 채권 회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높아야지 매출 채권 회전율이니까 매출을 채권 발행해서 이게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회전율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전율은 최악이에요. 최악. 2008년에 10.8이었습니다. 2009년에 8.6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9까지 떨어지더니 2020년은 4.6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5.6입니다. 지금도 5.6. 그러니까 매출 채권의 회전율조차도 지금 최악으로 가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대기업 10대 대기업은 지금 금융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문제는 여러분 경기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이게 2022년이 이 정도면 2023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23년에 대한 두려움 굉장히 커집니다. 굉장히 커집니다. 만약에 2023년 이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대기업들도 진짜 줄폐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서서히 나와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 지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 지표를 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수값이 크면 클수록 이자 부담 능력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낮으면 낮을수록 이자 부담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2008년 17.1%였습니다. 2009년 8.6%예요. 8.6배입니다. 죄송합니다. 17.1배고. 그런데 잘 나갈 때 2018년에는 50.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보상은 문제가 없었는 거죠. 그런데 2019년에 13.3배까지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 20.9배 그리고 2021년에는 35.2배까지 올라갔다가 2022년에는 22.8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말입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기업들도 이럴진데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더 심각하죠. 10대 대기업 외에 다른 기업은 어떨까요? 더 심각하겠죠. 그러면 10대 대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이 더 심각하다고 하면 대기업들의 줄폐업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10대 기업도 위험하다고 이야기한 게 지금 이대로라면 이거를 극복하기가 참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지표를 보시면 진짜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표만 봤을 때는요. 기업이 생존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느끼는 지표들 중에 지금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 대기업도 위험하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나빠진다는 이야기라서 참 어려워요. 문제는 여러분 이게 수주가 잘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재고가 많이 소진되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수주는요. 점점 떨어지고요. 여기에 재고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의 위험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지표로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상황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대기업까지 어렵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경제 체질이 굉장히 나약하다는 것. 그거 중요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데 우리도 어려운 것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그만큼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기초체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원자재에 대한 이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만의 위험이 점점 커진다.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를 좀 분리해서 저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